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를 대신하는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이른바 최상목 문건에 대해 어제 헌재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나는 문건을 준 적도 없고 나중에 언론에서 봤을 뿐이라 내용도 모른다는 식으로 답했죠. 국회에서 증언한 최상목 대행의 말을 부정한 겁니다. 그런데 해당 문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최상목 대행의 진술 조서를 헌재가 이미 확보해 들여다보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대행은 검찰에서도 대통령의 지시로 알고 문건을 실무자에게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데 윤 대통령은 어제도 계속 발뺌만 한 겁니다. 유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시가 담긴 이른바 최상목 문건.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를 증거자료로 확보해 검토 중인 걸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최 대행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시로 알고 실무자로부터 비상입법기구 관련 문건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최 대행의 국회 증언과도 일치합니다. 대통령이 들어가시면서 제 이름을 저를 보시더니 저 참고 자료 이거 참고하라고 하면서 하니까 옆에 누군가가 전 잘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저한테 자료를 하나 줬습니다. 해당 문건은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국회를 해산하고 반헌법적인 별도의 입법기관을 만들려고 시도한 것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물증으로 꼽힙니다. 헌법재판관의 첫 질문이기도 했는데 윤 대통령은 준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하지만 최 대행은 국회는 물론 경찰 조사에서도 또 검찰 조사에서도 비상입법기구와 관련한 내용은 윤 대통령 지시였다고 반복해 밝히고 있습니다. 비슷한 문건을 받았다는 국무위원은 또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 나온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계엄 이후 조치해야 할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을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았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쪽지를 받은 것은 맞다. 맞습니다. 윤 대통령이 최상목 문건 작성자로 지목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본인이 작성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대통령이 최상목 당시 기재부 장관에게 준비하고 검토하라고 준 것이라며 문건의 최종 승인권자로 윤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내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피청구인과 증인으로 마주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오늘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선 정치인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적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을 무력화시키는 진술들이 쏟아졌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싹 잡아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고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도 윤 대통령의 체포 지시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밝혔는데요. 내겐 책임이 없다는 대통령 혼자만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김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1시간여 만에 국회엔 무장 군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소총과 망치로 국회 유리창을 깨고 난입했고 의원들이 모여있던 본회의장 바로 앞까지 뚫고 들어갔습니다. 정치인들을 체포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폭로가 이어졌지만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나와 그런 적이 없다며 대놓고 부인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도 지나지 않아 국회에서 정면 반박하는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12월 3일 밤 10시 53분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 근데 그때 목적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를 그렇게 해야 되는지까지 잘 몰랐고. 누구를 체포하라는 건지 체포 대상인 목적어는 그 다음에 걸려온 여인영 당시 방첩사령관의 전화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당시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14명에 달하는 체포 명단이었습니다. 이 명단을 보고 홍 전 차장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갔다고 했습니다. 위원장님 집에 가셔서 편안하게 가족들하고 저녁 식사하고 TV 보시는데 방첩사 수사관과 국정원 조사관들이 뛰어들어서 수갑 채워서 벙커에 갖다 넣었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홍 전 차장은 이 같은 행태가 북한에서나 일어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북한 보위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도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지시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하게 제가 사실이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12.3 내란 사태를 밝힐 국정조사 첫 청문회에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이 발부되자 여당은 대통령 망신주기라고 반발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증언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참전용사 부모님 슬하에 자랐고 육사를 졸업한 뒤 국정원에서 오래 근무한 국가안보 분야에 손꼽히는 엘리트로 평가받습니다. 홍 전 차장은 지난달 2차 계엄 가능성이 대단히 큰 상황이었다며 그 근거로 윤 대통령이 의지를 꺾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었는데요. 정치인 등 체포 명령을 두고선 대통령을 좋아했고 명령을 다 따르고 싶었지만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오히려 국회의원들에게 되물었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장원 국정원 전 제1차장은 주관적인 의견을 전제로 지난달 비상계엄 당시는 2차 계엄이나 2차 군사 개입 가능성이 대단히 큰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국회 정보위원장에게도 보고한 내용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영향력, 그리고 수방사령관 등이 여전히 건재했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내란죄로 소추당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위기와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3명의 사령관은 훨씬 더 강하게 군사적 개입에 홍 전 차장의 깜짝 발언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2차 계엄은 홍 전 차장의 개인적인 추정이라는 건데 여당의 반박과 야당의 재반박이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개인의 추정이나 판단에 의해서 제2계엄이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윤석열이라는 인적 요소를 보건대 제2의 계엄을 할 것 같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훈련되고 숙련된 정보관의 고급 판단입니다. 계엄 당일 밤 정치인 체포 지시를 따르지 않은 데 대해 홍 전 차장은 자신도 윤 대통령을 좋아하지만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지시였다고 털어놨습니다. 저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시키는 거 다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명단을 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이런 가운데 당시 홍 전 차장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게 윤 대통령의 체포 지시를 보고했는지를 두고는 두 사람의 의견이 엇갈리며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방첩사에서 한동훈과 이재명을 잡으러 다닙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고 말씀하셨고 정치인뿐 아니라 무슨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계엄 당일 홍 전 차장이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등 주요 정치인에게 전화해 대피하라고 알려줬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선 홍 전 차장은 세 사람 모두와 통화한 적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작년 12월 3일 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MBC 등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과 단수에 협조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증언을 전해드린 적 있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전 장관의 지시가 어떻게 전달됐는지 구체적인 상황까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국회에 나온 이 전 장관은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건지 증언하지 않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박솔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시간쯤 뒤인 밤 11시 37분. 허석곤 소방청장이 당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화를 받습니다. 단전 단수 요청을 받은 게 있냐는 질문에 받은 게 없다고 답합니다. 그러자 이 전 장관은 MBC와 JTBC, 한겨레, 경향,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언급하며 경찰이 요청하면 소방청이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 통화 3분 뒤 소방청 차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합니다. 계엄 관련 경찰청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잘 협력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10분 뒤 허 청장도 재차 서울과 경기 두 곳의 소방재난본부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재난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상황 발생 시 즉시 보고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전 장관 지시가 일사천리로 일선에 전달된 겁니다. 밤 11시 34분에는 이 전 장관이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에게도 전화합니다. 검찰 수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 청장에게 수차례 전화해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다 포고령 위반이야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난 때였습니다.
이 전 장관은 조 청장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포고령 위반이다. 자신 있게 국회의원들 끌어내려라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단전단수 질문에도 같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언론사뿐만 아니라 성간이 단전단수 사전 계획한 바 있습니까, 증인?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이 전 장관은 내란 혐의로 구속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 함께 충암고 출신입니다. 계엄 해제 당일 대통령 안가에 모인 4인방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또 재임 시절에는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보안용 휴대폰인 비화폰을 지급받아 사용한 것으로도 드러나 계엄 당일 통화 기록은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공수처는 최근 소방청장과 차장, 서울소방본부장을 소환 조사하고 이 전 장관의 지시 내용을 캐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경호처가 이례적으로 국무위원이나 군 수뇌부가 아닌 민간인 김건희 여사에게 도감청을 막는 보안 휴대전화인 비화폰을 제공했다는 건데요. 대체 누구와 얼마나 비밀스러운 연락을 주고받아야 했길래 비화폰까지 썼는지 의문인데, 이에 대해 김성원 차장은 기밀이라 설명할 수 없다며 답을 피했습니다. 홍희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 기밀을 다루는 대통령과 국무위원, 군 지휘부에게 지급되는 비화폰은 도감청을 막는 보안 휴대전화입니다. 이 비화폰이 윤석열 대통령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게도 지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건희 씨에게도 비화폰을 지급한 적 있죠?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왜 확인을 못합니까? 자기한테 불리한 걸 확인을 못한다 그러고. 정권 초 김 여사에게 삼성 갤럭시 S20 모델 비화폰 한 대가 지급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호처는 국회 질의를 받고도 경호 기밀 사항이 포함돼 있어 설명할 수 없다고만 답변했습니다. 김성훈 차장은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기록은 자동 삭제돼 굳이 삭제를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23년 경호처 창설 60주년 기념식 때 열린 윤석열 대통령 생일 잔치를 두고선 국군 서울지구병원 간호장교와 55경비단 등 군 인력까지 동원했다는 지적이 이어졌지만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서울지구병원 간호장교들 투입됐죠. 5경비단은 언론에 나왔고 90정보통신단 참여했죠. 저희가 경호처하고 경호부대 함께 하는 마음으로 외부 기획사를 동원해 행사를 하려면 몇억 원씩 들어가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을 동원해 기획한 거라고도 해명했습니다. 여당은 과거 다른 대통령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며 윤 대통령과 경호처를 엄호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생일 때도 녹전에서 경호처 직원들이 축하 공연을 했다. 이런 사진들이 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역대 정부마다 모든 행사가 있었죠. 앞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작살로 잡은 생선이 맛있다고 말하자 김 차장이 작살로 생선을 잡는 장면을 촬영해 보여줬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해명 기회가 생겼지만 김 차장은 일부 사실과 다르다면서도 구체적인 답을 피했습니다. MBC 뉴스 홍희표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지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 수뇌부가 앞장서 막았던 상황도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현장 지휘관들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지만 김성훈 차장 등 수뇌부가 묵살했다는 건데요. 피해자가 피의자를 경호하면서 서로 짜고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는데도 여전히 김성훈 차장은 직무 배제조차 되지 않은 가운데 오늘도 경호처는 대통령실과 관저 압수수색을 막아섰습니다. 이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자 대통령 경호처는 3중 저지선을 세워 이를 가로막았습니다. 국정조사 청문회에 나온 현장 지휘관들은 신원보호를 위해 가림막 뒤에 서서 이후 경호처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현장 지휘관들은 2차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당시 내부 게시판에는 집행을 막는 건 공무집행 방해라는 글도 올라왔는데 김성훈 차장이 직접 삭제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내용이 부적절하니 다시 검토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다만 현장 지휘관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오찬회동에서 총기라는 단어를 듣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이 체포된 뒤
일부 현장 지휘관들은 직무 배제됐습니다. 2차 영장 집행 때 소극적으로 임했다라는 게 이유인 거 맞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훈 차장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건 정당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공수처가 출입허가 없이 관저에 침입했다며 김 차장을 엄호했습니다. 정당한 경호권 발동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청문회 도중 공수처는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고 김 차장에게 출입을 승인해달라는 요청이 전달됐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승인을 하라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제가 돌아가서 관련 법률 검토하고 판단하겠습니다. 김 차장은 청와대 시절 17번의 압수수색 모두 거부했다며 또다시 승인을 거부했고 공수처는 이번에도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공수처는 오늘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또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해 강제 구인도 동시에 시도했는데요. 모두 무산됐습니다. 공수처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상훈 기자, 경호처가 또 압수수색을 막아섰네요.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끝내 불발됐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압수수색에서 윤 대통령의 비화폰 서버 기록을 확보하려 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비화폰은 통신사의 통화 기록이 남지 않고 녹음도 불가능한 보안 전화인데요. 공수처는 이 서버를 확보해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의 통신 내역을 확인하고 국무회의 전부터 계엄 해제까지 윤 대통령의 지시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살펴보려 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오후 소집을 통보했던 이상민, 박성재, 김용현 등 장관 5명이 비화폰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비화폰 서버 기록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규명할 핵심 증거로 꼽힙니다. 경호처는 오늘도 군사상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들며 압수수색을 막았습니다. 책임자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내란 국정조사 특위에 나와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안규백 위원장이 압수수색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하자 김 차장은 영부인도 경호 대상자라며 법률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또 압수수색이 불발된 겁니다. 네, 그리고 윤 대통령 강제 구인 시도도 또 실패했는데 시간이 얼마 없는데 직접 조사가 가능할까요? 네, 공수처는 오전 10시 반부터 서울 구치소를 찾아가 윤 대통령 강제 구인을 시도했는데요. 오늘도 5시간 만에 철수했습니다. 3일 연속 강제 구인 시도가 무산된 겁니다. 구치소 현장 조사도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 측 거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최상목 문건이나 포고령 1호 관련해서 윤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필요성은 큰데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탄핵 심판 변론 준비를 이유로 윤 대통령을 종일 접견하면서 수사를 거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이런 상황이라면 이번 주 안에 사건을 대통령 기소권이 있는 검찰에 일찍 넘기는 방안도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찰과 취재진을 폭행하고 공수처 차량을 덮치고 법원에 들어가 판사를 위협한 폭도들 가운데 지금까지 총 58명이 구속됐습니다. 법원 담을 넘다 붙잡힌 22명 중에선 21명이 풀려났는데 공교롭게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선처를 부탁한 시위대가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변윤재 기자입니다. 서부지법 폭동과 관련해 구속된 시위대는 지금까지 모두 58명입니다. 법원에 난입해 집기를 파손했다 붙잡힌 46명 가운데 10대 청소년을 제외한 44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검사와 수사관이 탄 차량을 가로막고 부순 10명은 전원 구속됐습니다. 경찰과 취재진을 마구잡이로 폭행한 폭도들도 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에겐 가담 정도에 따라 공동 주거 침입과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됐는데 검찰은 최대 징역 10년까지 가능한 소요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유튜브 방송 등 체증 영상을 분석해 달아난 폭도 수십 명을 쫓고 있습니다. 판사 살인 등 흉악 범죄를 암시하는 글을 쓴 작성자 3명을 검거하고 55건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재판을 이유로 법원을 집단적 폭력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다만 난입에 앞서 서부지법 담을 넘다 붙잡힌 시위대 22명 중에선 가장 먼저 담을 넘은 1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21명이 석방돼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훈방을 공언한 시위대도 모두 풀려났습니다. 담장을 넘다가 또 유치장에 있다. 그래서 또 관계자하고 얘기를 했고요. 아마 곧 혼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당시 4명이 체포된 서울 강남경찰서 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서부지법에서 연행된 분들이 있는데 잘 부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21명은 뒤따라 담을 넘은 뒤 곧바로 붙잡혔고 추가로 불법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훈방을 약속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변은재입니다. 이렇게 무더기로 구속된 사람들 외에도 폭동 당시 판사 집무실 문을 발로 걷어차 난입하는 등 수색을 주도한 남성이 있었는데요. 이 남성은 전광훈 씨의 추종자로 3년 전 전광훈 씨가 사랑제일교회 전도사로 임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폭동 배후에 대한 수사가 전광훈 씨로 확대되는 게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일 새벽 서울 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한 폭도들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기 위해 판사 집무실이 있는 7층으로 몰려갑니다. 촬영 장비를 든 채 수색을 주도하는 40대 남성. 사랑제일교회 전도사 이형석 씨입니다. 폭동 직전인 지난 17일 이 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입니다. 다음 날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할 것을 강권하며 자신의 비상한 결의를 밝힙니다. 애국운동하면서 벌금 나온 것도 있고 그래서 경고장을 받아가지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위험한 상태예요. 저는 또 다시 감옥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나옵니다, 여러분들. 사랑제일교회를 이끄는 전광훈 씨의 방침은 평화 집회라면서도 돌연 언제든 폭력 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듯한 발언을 쏟아냅니다. 명령 떨어지자 숨도 안 쉬고 쳐들어갑니다. 경찰 병력이 있는데요. 눈꽃만큼도 고민 안 해요. 총 맞아 뒤지던 몽둥이로 맞아 뒤지던 간다고 명령이 없어서 안 나간 것뿐이에요. 언제든지 나갈 각오가 돼 있다고 여러분들. 이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집회 현장 발언을 통해 전 씨에 대한 맹목적 충성을 드러내온 추종자입니다. 1000만 명이 모인다. 토요일에 보인다. 전광훈이 이긴다. 사랑제일교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 씨가 공식 직책을 맡거나 사례비를 받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MBC가 확보한 영상을 보면 3년 전 전광훈 씨가 신학 때도 나오지 않은 이 씨를 직접 전도사로 임명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고난 극복. 이야, 오늘 추쟁의 전사로 전광훈 목사님이 사랑제일교회 전도사로 오늘 임명을 했더라니까. 박수 박수 박수. 이야, 그분들은 전도사급 이상이요. 이 씨는 지난 2020년 사랑제일교회 명도 집행 과정에서 저항하다 실형 선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광훈 씨가 사전에 폭동을 지시했는지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 보이는데 경찰은 내일 전 씨를 고발한 시민단체 측을 불러 본격 조사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 대통령 지지자들이 보낸 화환이 한 달 넘게 흉물처럼 방치돼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데 용산구청은 화환을 강제 철거 대상인 불법 광고물로 규정해 놓고도 여전히 조치를 미루고 있습니다. 정한솔 기자입니다. 길가에 화환이 줄지어 늘어섰습니다. 2단으로 세워져 통행로 자리를 차지하는가 하면 화환에서 떨어져 나온 조화와 리본들이 길가에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통령실로 보내온 화환들인데 탄핵소추안 표결 때부터 배달되기 시작해 지난달 18일 윤 대통령 생일 때 급증했습니다. 리본을 보시면요. 끝까지 응원하겠다, 부정선거 꼭 밝혀달라 이런 문구들이 적혀 있고요. 바닥에는 화환 잔해들이 이렇게 나뒹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있는 삼각지역부터 녹사평역까지 약 1.3km 구간에 이런 화환 행렬이 이어집니다. 대통령은 구속됐지만 화환들은 한 달 넘게 방치되면서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넘어질 듯 휘청이고 아예 보행로로 넘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흉물스러워요, 정말. 빨리 치웠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봐도 그래요. 미관을 해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무당집 같잖아. 이게 뭐야. 너무 싫어. 옛날에는 이런 거 안 했는데 왜 갑자기 이런 걸 이렇게 많이 해? 세금 들어가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게 좀. 그렇지. 용산구청엔 화환을 치워달라는 온라인 민원만 15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빗발치는 민원에도 화환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있어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던 용산구청은 대통령이 체포된 다음 날인 지난 16일에야 불법 광고물이라며 자진 철거를 권고했습니다. 자진 철거 권고 기간도 어제로 끝났지만 용산구청은 여전히 대통령 지지자들과의 충돌이 우려되고 철거에 세금을 들이지 않겠다는 이유를 들며 강제 철거를 미루고 있습니다. 철거 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약 7kg짜리 화환이 최소 2,000개, 총 14톤에 달하는 데다 야외에 장기간 방치된 화환은 재활용도 어려워 대부분 소각해야 합니다. 플라스틱 중에서도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PVC 소재가 많이 쓰이니까 그 쓰레기 소각하는 과정에서도 환경적으로 더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죠. 탄핵 심판이 본격화되면서 헌법재판소에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화환 배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헌재 측은 주변에 화환을 더 놓지 못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환이 불법 광고물로 규정될 경우 설치한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내릴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미세먼지에도 굴하지 않고 시민들은 오늘도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체포된 뒤에도 공수처 수사를 거부하고 탄핵 심판에선 책임 회피만 하고 있는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백승우 기자, 시민들의 목소리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이곳 헌법재판소 주변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촛불과 응원봉의 행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짙은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쓴 분도 많이 눈에 띄었는데요. 시민들은 체포된 윤 대통령이 정기검진을 위해 병원은 방문하면서도 정작 공수처 수사는 계속 거부하고 피하고 있다며 질타했습니다. 또 직접 탄핵 심판에 나와서도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궤변을 늘어놓은 걸 보면서 집회에 나오지 않을 수 없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이 국민들 앞에 거짓말을 하고 반성을 안 하고 너무 국민들을 조롱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화가 나서 나왔습니다. 나라를 정복하려는 내란 수계인데 헌법재판소는 빨리 나라의 안정을 되찾으려면은 빠르게 파면을 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탄핵 심판이 성급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한 데 대해서도 탄핵 결과에 불복하려고 트집을 잡는 게 아니냐고 비판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내란이 진행되는 상태에서 아마 대선까지 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윤석열 개인을 위해서 그들이 모이겠습니까? 결국에는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모이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함세웅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고문 등 사회 각 분야 원로 398명은 다음 세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세력과 동조자들을 조속히 제압해 헌정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세력들이 누구인지 분명히 지적해야 합니다. 진리와 거짓이 싸울 때 진리 편에 서야 합니다. 탄핵 심판 4차 변론이 예정된 내일은 윤 대통령이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집회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탄핵에 반대하는 극렬 지지층도 몰릴 수 있어 경찰도 헌법재판소 주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인근 집회 현장에서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작년 12월 4일 새벽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킨 직후 국회 바로 옆 여의도 한강공원에 출동했던 이른바 수호신 TF가 포착된 영상을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누구를 지키려고 했던 건지 수호신 TF라고 이름 붙인 부대는 여러 특수부대에서 정예 요원을 모아 꾸린 팀이라
군인들마다 착용한 군복과 장비가 제각각인데요. 검찰의 수방사 수사 과정에서 존재가 드러난 수호신 TF가 영상에서 그 실체로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작년 12월 4일 새벽 2시경 한 무리의 군인들이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주차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군인마다 군복 색깔이 다릅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일부 군인들은 헬멧에 적외선 라이트를 달고 소음 차단 귀마개, 3단봉으로 추정되는 무기, 응급 상황에 대비한 전투복 절개용 가위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헬멧과 방탄복만 착용한 군인도 있습니다. 바로 옆인데도 헬멧 모양이 전혀 다릅니다. 대테러 초동조치부대, 대테러 특수임무부대, 저격반, 기동중대, 화생방 대응팀까지 여러 특수임무부대 인원들을 차출해 구성된 이른바 수호신 TF입니다. 영상으로 확인된 인원은 39명이었습니다. 일부 군인 헬멧에선 영문과 숫자를 조합해 소속을 확인하는 암호, 콜사인이 포착됐고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해당 병력은 수호신 TF에 파견된 인원들이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공소장에 지난해 2월경부터 군사시설에 대한 대테러 작전을 맡는 특수임무부대 수호신 TF를 설치해 지속적으로 훈련했고 비상계엄 선포 30분 전 조성현 제1경비단장이 TF도 소집하라고 작전과장에게 지시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신설된 군 대테러팀이 군사시설도 아니고 테러도 없었던 국회에 투입된 겁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언제 어디든 자기가 명령하면 투입할 수 있는 수방사령관의 특수임무 전담 별동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계엄 대비, 내란 대비 전문 별동 타격대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메모에는 김용현 장관 주재 화상회의 직후 수호신 TF 출동 지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군은 보안을 이유로 수호신 TF에 대한 문건을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수호신 TF의 창설 목적부터 활동 내용까지 낱낱이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내란 발생 1년여 전 북파 공작부대, 즉 HID 출신 공작 요원이 국가안보실에 들어가는 아주 이례적인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해드렸는데요. MBC는 이 요원을 포함해 서너 명으로 구성된 극비의 조직이 안보실 내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안보실의 지시도 없이 안보실 직원들도 모르는 비밀 임무를 수행한 걸로 알려졌는데 대체 누구를 위해 무슨 일을 했던 걸까요? 차현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2023년 6월 1일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은 강원도의 HID 훈련장을 방문합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못 가게 돼 김태호 차장 혼자 갔습니다. 외교 담당 1차장이 극비의 공작부대 훈련장을 찾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안보실 1차장이 방문한 것은 그때 알고 있었습니까? 재직 중에? 제가 교육단장 할 때 대령 때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안보실은 처음이었습니다. 공작 요원들의 수당을 올려주려던 것이었다는 의문의 방문. 이후 안보실에는 수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내란 1년 전인 12월 HID 출신 공작 요원이 안보실로 들어간 겁니다. 육사 60기 오모중령. 정보특기로 육사를 졸업한 그는 대위 때부터 HID 부대에 오랜 시간 몸담아 전현직 블랙 요원들을 두루 알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안보현안대응팀에 소속됐습니다. 북한 미사일 등 군사정보를 제공하는 곳에 북파 공작 요원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안보실 인성환 2차장 산하인데도 그의 통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2차장은 심지어 이 요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른 채 특수 임무일 것이라고 짐작만 했습니다. 이 공개된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어려운데요. 하여튼 제가 통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별도 임무를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위기관리센터와 다르게. 예. 취재진은 HID 요원인 오중령이 속한 비밀 TF가 안보실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비밀 TF는 국정원 직원 등 정보기관 출신 인원 서너 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안보실 위기관리센터 건물을 썼는데 같은 층 직원들조차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철저한 비밀 속에 움직였습니다. 김태호 1차장과 안보실장은 이들의 보고서를 가끔 검토했습니다.
있습니다. 그 팀을 통제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별도는 없지만 저하고 안보실장이 가끔 분석 보고를 받습니다. 안보실의 비밀 TF는 작년 말 해체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야당은 이들이 대통령 혹은 김건희 여사에게 직접 보고하는 별도 정보 조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HID 요원이나 또는 OB들, HID 전역한 요원들에게 전화해서 테러를 부추긴다는 제보를 많이 받았지만은 지금 퍼즐이 맞춰지고 있어요. 안보실에 HID 출신 요원이 있는 거예요. 그 요원이 지금 매개를 한 것인 아닌가.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인 대통령에 대해선 출당 조치조차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인데 적반하장으로 법원을 비난하더니 이제는 아예 헌법재판소까지 공격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모친상에 조문을 했다고 주장하며 헌재를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헌법재판소가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냈는데요. 문 대행은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에 문상을 한 적도 없고 조의금을 낸 사실조차 없다며 국민의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겁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출석 다음 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일제히 헌법재판소를 찾아갔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속도가 감사원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등 다른 심판보다 너무 성급하다고 항의했습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모친 빈소를 찾을 정도로 두 사람이 절친이라고도 거듭 주장했습니다. 적절한 해명을 하지 못하면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또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탄핵 심판 당사자가 아닌데도 민주당이 실질적인 심판 당사자라며 문 대행은 심판을 기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제까지 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대응을 자제해온 헌재는 이번에는 단호하게 대응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면담은 불응했습니다. 지금 사무처장이 전화도 안 받아요. 안 받아? 네. 전화 잘 받던 친구가 왜 안 받는 거예요? 억지 허위 주장은 정면 반박했습니다. 문 대행은 2020년 이재명 대표 모친상에 문상을 한 적도 없고 조의금을 낸 사실조차 없다는 겁니다. 야권도 여당 지도부가 음모론을 퍼뜨린다. 생트집과 억지, 궤변이 너무 유치찬란해 실소도 아깝다고 비꼬았습니다. 같은 기수란 이유로 절친이라고 한다면 17기 권성동 대표의 동기인 정영식 헌법재판관과는 얼마나 막역한 사이며 과연 탄핵 심판을 다룰 자격이 있는지. 야권의 윤 대통령 제명 요구에 대해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자기적인 절연은 적절하지 않다. 주인공 한두 명 배제한다고 탄핵의 강을 넘을 수 없다면서 출당 등 조치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법원을 공격한 폭동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향한 테러 위협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끔찍한 살해 협박이 이어지자 지도부 회의엔 방탄, 방검복까지 등장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강경 극우 세력의 폭력적인 행태를 비판하면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민생 행보에 집중하자며 경제 살리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살인이 답이다. 죽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를 겨냥한 테러 협박 게시물입니다. 끔찍한 표현의 테러 협박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버젓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급기야 당 지도부 회의에서 방탄 방검복이 등장했습니다. 방탄도 되고 방검도 됩니다. 이거는 방검토시입니다. 이렇게 안에 그냥 칼로 이렇게 했을 땐 칼은 안 베입니다. 그래서 안에 제가 좀 무술을 하기 때문에 칼을 좀 막으려고. 민주당은 특히 이 대표에 대한 테러 협박이 극심하다며 경찰을 향해 야당 대표에 대한 경호를 강화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원 폭동 이후 강경 극우 세력들의 행태를 지적하고 나선 동시에 다른 한편으론 국회 제1당으로 민생을 꺼내들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회의장 뒤에 내건 구호는 다시 대한민국. 공교롭게도 윤석열 정부의 취임 구호와 같았습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 구호와 같지만 자신이 직접 이 구호를 쓰자고 했다면서 쥐만 잘 잡으면 고양이가 검든 희든 회색이든 무슨 상관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이제는 탈이념, 탈진영의 실용주의로 완전하게 전환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쓰던 구호면 어떻습니까? 좋은 구호면 쓰면 되죠.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정점을 찍었던 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여론이 빠르게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하는 분위기에 맞춰 민생과 실용을 강조하고 나선 모습입니다. 은행권을 향해 서민금융 지원 방안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한 데 이어 정부 여당을 향해선 골목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화폐 예산을 늘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대리와도 만나 한미동맹은 굳건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최근 행보를 겨냥해 이제와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것이냐 순수하게 민생을 생각하는 것인지 의심된다며 견제구를 던졌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김해에는 빨갱이가 많다고 한 국민의힘 소속 김해 시의원들의 발언을 두고 지역민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당사자들이 해명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용서를 구한다면서도 여전히 내란을 옹호하는 듯한 주장을 펼쳐 시민들의 분노를 되레 키웠습니다. 이민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당일 탄핵 반대 집회 단상에 올라 느닷없이 빨갱이를 언급한 국민의힘 이미애 김해 시의원. 네, 맞습니다. 김해는 빨갱이들이 많습니다. 김해에서 의정활동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해명을 요구하자 재차 빨갱이를 언급하며 간첩까지 들먹입니다. 그 부분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빨갱이라기보다 지금 현재 이제 노조라든지 이렇게 창원시에 또 김해에 또 관련한 노조 쪽에 빨갱이 간첩단들이. 김유상 김해시의원은 서울 서부지법을 침탈한 폭도들을 두둔했습니다. 서부지법에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모였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지역민들을 비하하고 폭도들을 감싸는 발언에 시민들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김해 시의원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확인되지 않은, 증명되지 않은 그런 발언을 시민들한테 한 거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굉장히 불쾌했고요. 그분을 지지하지 않으시거나 또는 지지하시는 분들이라도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다는 반응. 지역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도 두 의원의 사퇴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고 김해 시민을 빨갱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자들이 어떻게 김해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결국 두 의원 모두 해명에 나섰습니다.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과 그 소위 말하는 그 빨갱이 발언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다만 이미애 의원은 용서를 구한다면서도 여전히 내란 사태를 감싸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대통령이 오죽하면 계엄이란 결단으로 저런 수모를 당할까 하는 우울감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해시장과 김해시의회 의장도 사과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김해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두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를 검토하는 등 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민영입니다. 취임 이틀째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의회 폭동자 일괄 사면, 불법 이민자 체포와 마음에 안 드는 공직자 해고까지 엄청난 속도전으로 처리되고 있는데요.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빅테크 기업 CEO들과 깜짝 쇼를 하듯 입장한 트럼프 대통령은 인공지능 AI 인프라에 대한 5천억 달러, 우리 돈 약 700조 원 투자 발표를 선언했습니다. 구체적 자금 확보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오픈 AI와 오라클, 소프트뱅크가 스타게이트란 합작사를 만들어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 같은 시설은 중국이 아닌 미국에 있어야 한다며 아메리카 퍼스트를 또 외쳤습니다. What we want to do is we want to keep it in this country. China is a competitor and others are competitors. We want it to be in this country. 미국이 우선주의는 외교 담당 장관이 아예 세 가지 원칙을 공개했습니다. Everything we do must be justified by the answer to one of three questions. Does it make us stronger? Does it make us safer? And does it make us more prosperous?
1,500명이나 되는 의회 폭동자들은 일괄 사면돼 출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징역이 22년과 18년, 도합 40년인 주모자 2명도 포함돼 선택적 정의이자 사법체계를 조롱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공직자 1000여 명은 해고를 예고했고 불법 이민자 체포 작업도 속도전입니다. 충성파 국경찰은 불법 체류자라면 전과가 없더라도 일단 검거부터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When we find him, he may be with others. Others that don't have a criminal conviction but are in the country illegally. They will be arrested too. 취임 이틀째 국가기도회에서 성공의 주교는 이민자와 성소수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어조가 형편없었고 설득력이 없고 똑똑하지도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황태자 머스크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 인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엔 머스크가 원한다면 자신도 열려 있다며 너그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을 상대로 한 10% 관세 부과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당장 겨눈 건 중국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에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의 검사 장비를 만드는 국내 업체입니다. 매출의 90% 이상이 중국 수출에서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국 관세를 거론하면서 걱정이 크게 늘었습니다. 관세 전쟁 때문에 세계 경기 전체가 다운될 거라 세계 경기가 침체가 되면서 반도체 소비량이 줄 거고 그러면 장비업체는 좀 힘들어지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멕시코에 이어 중국에 10%의 관세 부과를 논의하고 있고 시점은 다음 달 1일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We're talking about a tariff of 10% on China based on the fact that they're sending fentanyl to Mexico and Canada. 당사자인 중국은 무역 전쟁엔 승자가 없다며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문제는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면 우리에게도 피해가 닥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액의 86%는 메모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을 포함한 중간재였습니다. 반도체가 가장 타격이 클 것 같아요. 중국으로 가는 게 한 60% 되거든요. IT 칩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가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중국에 대한 수출이 많이 좀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요.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이나 보조금 대신 별도 기금을 만들어 직접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자라는 것이 재정적인 제약 그리고 대출 프로그램이 가지는 원가에 대한 제약 이런 부분을 좀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대로 대중국 관세가 60%까지 오른다면 우리 대중 수출 관련 생산이 6% 이상 감소할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다만 관세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실제 현실화될지 여부는 트럼프의 전략에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희입니다. 지난해 말 KT가 대규모 조직 개편으로 직원들의 자회사 전출을 압박해온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실제 자회사 전출 대상이었던 한 KT 직원이 회사 방침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전 전북의 한 숙박업소에서 KT 소속 남자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건 직후 KT 노조 측은 기자회견을 열어 사측이 무리하게 구조 개편을 밀어붙인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젊은 노동자가 회사를 떠나게끔 하는 게 기업 경쟁력이 생깁니까? 현장 실태 조사하고 상담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진행해야 될 겁니다. 숨진 남성은 기술직으로 입사해 10여 년 동안 통신망 관리 등의 업무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영업조직으로 자리를 옮기게 돼 한 달여 동안 재택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이 직원은 유서에서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왔다며 말도 안 되는 교육을 받으면서 자괴감이 든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회사를 위해 일해온 사람을 이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앞서 KT는 새로 자회사 2곳을 설립하고 기존 기술 인력을 이곳으로 재배치했습니다. 숨진 남자 직원을 포함해 자회사 전출을 거부한 인력은 토탈 영업 TF라는 영업부서로 옮겨야 했습니다. 자율적인 선택이라 했지만 당시 경영진은 사실상 전출을 압박했습니다. 세상하시는 시간이 가면서 그냥 이제 몸을 바꾸고 자기가 바꾸고 눈에 찔립니다.
전출을 거부하고 토탈 영업 TF에 남은 직원들은 다음 달 첫 현장 출근을 앞두고 압박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회사가 원하는 거에 반해서 남은 거잖아요. 불명확한 업무를 맡아서 선택의 여지 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 KT는 해당 직원은 본인의 선택으로 직무를 전환해 배치가 이뤄졌고 새 직무를 수행하게 된 직원들의 조기 안착을 위해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수요일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구단 가운데 가장 먼저 한화가 전지훈련지로 출발했는데요. 올 시즌 새 홈구장에서 확 달라진 야구를 선보이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박재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새벽 4시부터 모여든 팬들 사이로 한화 선수들이 속속 도착합니다. 호주로 떠나는 1차 전지훈련. 13년 만에 동료들과 함께 담금질에 나서는 류현진도 설렘과 긴장이 교차합니다. 저도 오랜만이라서 긴장되는 것 같고 작년 초반처럼이 아닌 시즌 끝까지 그런 분위기를 갈 수 있도록 열심히 잘 준비하겠습니다. 새 시즌을 준비하는 한화의 화두는 변화입니다. 지난해 류현진의 복귀에도 가을 야구 무대를 밟지 못한 한화는 올겨울 엄상백과 심우준을 영입하며 투타의 약점을 보완했습니다. 2년 전 홈런왕을 차지한 뒤 지난해 주춤했던 노시환도 혹독한 다이어트로 거포 경쟁에 나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10kg 정도 감량했고 확실히 좀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영이랑 이렇게 홈런 경쟁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네. 특히 새 홈구장에서 맞는 첫 시즌인 만큼 동기부여는 어느 때보다 확실합니다. 핸드 플레이가 외야수 역량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 팀 선수들 믿어야죠. 저희 외야수들이 잘 해줄 거라 믿고 그런 거는 너무 걱정 안 하겠습니다. 올해 신인 6명을 전지훈련에 참가시키면서도 지난해 신인 1순위 황준서를 제외하는 충격요법으로 무한 경쟁을 예고한 한화. 호주 대표팀과의 평가전 등을 통해 몸 상태를 끌어올린 뒤 다음 달 말 일본에서 마지막 담금질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메이저리그 시애틀의 전설 스즈키 이치로가 아시아 선수 최초로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습니다. 만장일치에 딱 한 표가 부족했네요. 이명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치로 센슈 쿠퍼스타운에 요코소. 이치로가 후보 자격을 얻은 첫 해 메이저리그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습니다. 2001년 등장과 함께 신인상과 MVP를 석권한 이치로는 10년 연속 올스타와 골드글러브, 아직도 안 깨진 단일 시즌 최다 안타 신기록에 통산 3,000안타의 대기록을 남겼습니다. 모두가 명예의 전당 입성은 예상했지만 관건은 만장일치 여부. 이치로는 미국 야구기자협회 투표에서 393표를 얻어 만장일치에 딱 한 표 모자랐습니다. 역대 만장일치는 2019년 마리아노 리베라가 유일하고 한 표 모자랐던 경우도 2020년 데릭 지터뿐이었습니다. 1票足りないというのはすごく良かったと思います。生きていく上で不完全だから進もうとできるわけでね。 이치로가 14년간 몸담았던 시애틀도 등번호 51번을 영구 결번으로 지정했습니다. 시애틀 전 동료이자 명예의 전당 선배인 켄 그리피 주니어도 이치로의 입성을 반겼습니다. You're bringing the sake because that's what the rookies have to do. You're now a rookie for the first time in 25 years. George, thank you very much. Yeah. 이치로의 명예의 전당 공식 헌액식은 오는 7월 열립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동계 유니버시아드 쇼트트랙 1500m에서 남녀 대표팀이 금, 은, 동을 싹쓸이했는데요. 우리 선수단의 첫 금메달을 안긴 김길리 선수는 다음 달 아시안게임 전망도 밝게 했습니다. 여자 1500m 결승전 뒤에서 숨을 고르던 우리 선수들이 10바퀴를 남기고 일제히 튀어나가더니 단숨에 1, 2, 3위로 올라섭니다. 중국 선수가 거센 추격에 나섰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압도적인 레이스를 펼친 끝에 김길리가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김길리가 이번 대회 우리 선수단 첫 금메달을 신고한 가운데 서휘민이 2위, 김건희가 3위를 차지하며 금은동을 휩쓸었는데요. 이어진 남자 1500m 결승에서도 우리 선수 3명이 각축전을 벌인 끝에
끝에 마지막 코너에서 역전에 성공한 김태성이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이동현과 배서찬이 뒤를 이으며 남자부도 금은동을 싹쓸이했는데요. 쾌조의 컨디션을 과시한 김길리와 김태성은 다음 달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서의 기대감도 높였습니다. NBA 르브론 제임스의 폭발적인 엘리웁 덩크입니다. 부록이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존재감은 여전하네요. 수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나름 포근했지만 오늘도 공기질이 답답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서울의 모습인데요. 스케이트장의 문을 닫은 채 텅 비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되면서 어제와 오늘 운영을 임시 중단한 건데요. 세종시에서도 미세먼지를 빨아들이는 차량이 도로 청소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번 미세먼지의 최대 고비는 넘긴 셈입니다. 오후 5시를 기준으로 서울의 일평균 농도를 비교해봤더니 어제는 97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은 반면 오늘은 69 마이크로그램으로 어제에 비해 약간 떨어졌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도 공기질이 더 나아지겠는데요.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방에서 나쁨 수준이 예보돼 있긴 하지만 고농도 수준은 아니겠고요. 오후부터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중서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방의 농도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출근길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영하 2도, 대구 영하 1도를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7도, 대구와 광주는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설 연휴인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고 이후에는 날이 다시 추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말처럼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이들이 보수를 참칭하는 집단에선 왜 아직도 거의 보이지 않는 겁니까? 북한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을 저지른 대통령과 법원을 공격하는 폭동은 제대로 비판도 못하면서 그런 일들을 선동하는 자들의 눈치만 보는 게 안보와 법치를 중시하는 보수가 맞습니까?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야 할 진짜 보수 정치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수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